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진짜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의도 이제 사실 문법 부분은 교과서에서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는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과제는 솔직히 문법이라고 하는 건 수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도 공식을 외우고 이제 여러 문제를 풀면서 이 공식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이런 걸 익혀야 되듯이 문법도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이론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저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학년 때 해놓는 문법이 여러분들 고2까지는 가요. 알겠죠? 왜? 고2 때는 문법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1학기 때는 문학을 수업을 하고 2학기 때는 독서를 수업하는 과정으로 일단 기본적인 과정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좀 잘 해놓고 2학년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문법을 2학년 때 한번 싹 잡을 때가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2월달 말쯤에 보면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상 이제 문법을 한번 싹 잡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 오늘은 바로 요 시제 표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제 표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법에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뭘 중심으로 보느냐? 바로 사건 시와 발화 시 간의 선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시제 표현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사건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장 속에 등장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지? 자, 이 문장 속에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뭡니까? 그치? 밥을 먹은 일이 바로 사건 시에 해당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발화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재 그 말을 한, 즉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혹은 담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발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현재 대부분 학교가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를 안 내고 있어요. 알겠죠? 현재 뭐 아주 몇몇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다 객관식 100%로 현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사건 시가 어떻고 발화 시가 어떻고 설명하라는 유형의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일단 먼저 뭐다 이렇게 사건 시와 발화 시를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헷갈리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우리는 시제 표현에서 첫 번째 바로 과거 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 시제는 핵심은 바로 뭐다?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는 경우. 그죠? 핵심은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요 X축이 이제 시간이 되겠죠.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발화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과거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선생님은 발화 시보다 사건 시가 앞서는 경우, 그렇지? 또 어떤 선생님은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혹은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발화 시가 사건 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뭐 좀 어려운 말 쓰면은 후행하는 경우, 전행하는 경우 이런 말도 써요. 알겠죠? 그래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선지 옆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뭡니까? 사건, 그 다음에 발화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말인가를 간단하게만 적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법은 의문의 변동 때도 얘기했지만 부지런해야 잘합니다. 자꾸 옆에다가 적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과거 시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자, 요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아예 문장에서 어제, 작년에, 그죠? 혹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이 문장은 바로 과거 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는 그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사용을 해서 과거 시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이죠. 두 번째. 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이제 이 어미를 쓸 때 이게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알겠죠? 자, 일단 먼저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될 때는 어떤 어미를 쓰느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at, 혹은 더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요거는 조금 분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사의 경우는 at이나 더를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형용사도 가능해요. 요거는 쏘리 헷갈렸어요. 형용사도 역시 마찬가지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at이나 더가 역시 마찬가지 형용사도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해요. 알겠죠? 그 예외는 바로 뭐냐면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바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엿이 있습니다. 엿 먹으러 할 때 엿 아니에요.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엿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로 어느 때냐면 바로 동사 하다, 그쵸? 또는 하다의 동사의 경우에는 경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엿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사 하다에서 엿을 쓰는 거는 이해하죠? 하였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하었다, 하았다 이렇게 안 하고 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다의 동사는 뭐냐면 명사에 하다가 붙으면 용언이 되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에 하다를 붙이면 공부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 건강에 하다를 붙이면 건강하다는 형용사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이면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명사에 하다가 붙어가지고 용언이 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선어말 어미로 엿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였다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건강하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규칙 활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동사는 모두 다 at이나 ot을 쓰지만 하다나 하다계의 동사만 유일하게 엿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일종의 불규칙 활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술어로 쓸 때는 동사와 형용사가 모두 다 at이나 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다 같은 예외 상황만 빼면은 구분하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관형어로 사용이 될 때 자, 요때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관형어로 사용이 된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형 사용어미 더는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자, 이 더의 경우는 동사는 던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형용사는 뭐뭐던만 가능합니다. 형용사에서 은을 쓰게 되면 이거는 형용사는 무조건 니은만 쓰거든요. 형용사에서 은을 쓰게 되면 시제가 현재가 돼버려요. 과거를 나타내 주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쁜 꽃 하면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예쁜 꽃. 그렇지, 지금 예쁜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 즉 니은을만 쓰거든요. 형용사는 특이하게 어간 끝에 아무리 받침이 있어도 그 어간 끝 받침이 탈락하고 니은이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은만 붙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현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쁘던, 슬프던 이러면 과거가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단어는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고 뭐 미래 시제는 뭐 솔직히 두 개 거의 똑같이 쓰이는데 현재 시제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어미를 사용할 때 차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로도 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도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는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현재 시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 시제는 이게 끝입니다. 시제는 오히려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뭐다? 사건 시가 발화시와 일치를 하는 경우, 그렇죠? 사건 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현재 시제다, 그렇죠? 오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는 현재 시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현재 시제를 역시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가 중요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자,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현재 시제, 그렇죠? 시간 부사어는 그렇죠?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그 부시간 부사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과거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현재를 나타내는 시점도 세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찰나의 순간 차이로 인해서 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아침밥을 먹었어. 이렇게 해버리면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오늘 아침밥을 먹었어. 그치? 이거는 이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를 썼지만 오늘 안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인 아침의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오늘 친구들과 영화를 볼 거야. 이렇게 하면은 미래가 되잖아요. 그죠? 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거기서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의 저녁이고 이후의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제 시간 부사어는 그렇죠?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 과거나 미래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의 시간 부사를 썼을 경우에는 이때는 오직 서술어로만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봅시다. 또 두 번째, 이건 오타예요. 역시 과거가 아니라 현재죠.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 서술어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시제 선언 발음이 니은이나 는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동사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다? 형용사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겠죠? 바로 기본형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줘요.
알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밥을 먹다 이러면은 현재 시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먹다는 동사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려면 반드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만 의미를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나는 밥을 먹는다 해야 현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형용사는 꽃이 예쁘다 하면은 얘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그치. 지금 예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기본형을 사용하면 그게 현재 시제가 됩니다. 서술어로 사용될 때는.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기본형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요 는입니다. 는. 알겠습니까? 이 는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절대 형용사는 는을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쁘는 이런 말 씁니까? 안 되죠. 예쁘는다 이런 말 씁니까? 안 돼요. 형용사는 절대 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뭡니까? 관형사형 어미 는 혹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는 둘 다 형용사는 못 쓰기 때문에 이 는이라고 하는 어미는 뭡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과거 시제가 관형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관형으로 오는 경우는 자, 여기서도 역시 동사와 형용사를 나누는데 동사는 바로 뭐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다는 먹는 빵 하면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는 영화 이러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현재 시제는 는을 씁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형용사는 는을 절대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바로 뭐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의도 빼세요. 니은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예쁘다는 예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해가 돼. 그렇지? 근데 파랗다는 현재 시제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치, 파란이 돼요. 히읗이 탈락하고 니은이 들어갑니다. 둥글다도 현재 시제라면은 그치, 둥근 니은이 탈락하고 어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참 특이한 게 아무리 어간 끝에 종성 받침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탈락하고 이제 시제 어미가 붙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이 있다는 게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거꾸로 역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제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문제 이런 거 특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거든요. 뭐 단어 몇 개 주어준 다음에, 그치? 뭐 어떻게 변화해서 뭐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이 붙을 수 있다. 예, 아니요. 그치? 뭐 그 다음에 뭐 과거형 기본형이 뭐 현재 시제다. 예,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어를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그 기준 차이점은 꼭 유념해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는 바로 뭐다?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뒤에 오는 경우, 혹은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앞에 오는 경우, 그렇죠? 혹은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후에 하는 경우, 그렇지? 자, 바라시가 사건 시보다 앞에 오는 경우, 전에 가는 경우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미래 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를 쓸 수가 있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미 완전히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뭡니까? 시간 부사어만 조심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미래 시제를 나타내주는 어미를 사용을 하는데, 자,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 동사, 형용사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미래 시제 get이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외울 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get이 이제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읍시다. 빈 공간에. 자, 선어말, 어미, get의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시제가 뭡니까? 미래가 되죠. 그렇죠? 근데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의 의미, 숨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알린다기보다는 내가 반드시 이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get이 첫 번째 화제의 의지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당연히 미래 시제로만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일은 비가 오겠네. 그치? 이것도 시제는 미래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의미는 아까 앞에서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겠다 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네.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겠다. 처음에는 그치, 의지였는데, 보겠다는 의지였는데. 그치, 바로 추측의 의미로 get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경우는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되면 이때 get은 시제와 무관합니다. 과거 시제에도 쓸 수 있고 미래 시제에도 쓸 수 있고 현재 시제에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어제쯤이면은 철수가 집에 어제는 철수가 밤늦게 집에 왔겠다. 그렇지? 이러면 뭐야? 어제의 일을 추측하는 거니까 과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추측의 의미로 과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쯤이면 철수가 밥을 다 먹었겠네. 이거는 현재 상황을 지금 추측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은 비가 오겠네. 이러면은 뭡니까? 미래 상황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et이 추측의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시제와 무관하게 과거, 현재, 미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바로 미래 시제의 이제 그 뭡니까?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이것이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이때는 미래 시제 관형 사용어미 의리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사, 형용사 동일합니다. 동사, 형용사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미래를 나타낼 때 나는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보겠다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미래 시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쁠, 슬플 형용사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볼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창의에서는 요거까지는 안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학교에서 지금 진도는 어느 부분 나오고 있습니까? 이 문법 요소에서. 시제 부분 나갔어요? 시제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절대 시제, 상대 시제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그렇지. 보통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 많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동작상. 그죠? 요거는 수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상은 바로 뭐냐? 자, 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동작상입니다. 알겠죠? 근데 영어로 생각하면 좀 쉽기는 해요. 왜? 영어 시간에는 이미 다 배웠던 거거든요. 영어에 보면 우리가 현재 진행형, 그렇죠? 완료형, 그러니까 과거 진행, 과거 완료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바로 그게 이제 진행상 완료상입니다. 알겠죠? 자, 진행상은 바로 뭐다? 바로
발화 시에 여전히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걸 진행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완료상은 자, 발화 시에 일이 끝나고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완료상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행상과 완료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진행상은 표현 방법이 보조용언, 뭐뭐고 있다, 뭐뭐아어 가다 이걸 쓰든지 혹은 연결 어미로 뭐뭐 으면서 그렇죠? 나는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았다. 이러면은 밥을 먹는 행위와 책을 보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진행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반면에 완료상은 자, 보조용언으로 아어 버리다, 아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결 어미로는 뭐뭐 고서 요거를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어 버리다 하면 이미 끝내버린 거야. 알겠어요? 나는 숙제를 다 해버렸다. 이렇게 하면 뭐야? 이미 해서 끝났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어 버리다 하면은 완료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조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자 합시다. 예문. 그렇죠? 자, 민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문장은 진행상일까 완료상일까? 그렇죠. 얘는 완료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오 있다가 아니구나. 쏘리, 선생님 실수했어요. 뭐뭐 고 있다.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장은 아오 있다가 쓰여가지고 얘는 완료상이 맞아요. 즉, 앉는 행위는 끝났고 앉아있는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완료상이. 이건 학생들 헷갈리기 쉬우니까 한번 적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철수는 옷을 입고 있다. 요 문장은 완료상일까 진행상일까? 진행상일까 완료상일까? 얘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완료상이 될 수도 있고 진행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입고 있다, 고 있다 같은 경우는 진행상이 될 수도 있고 완료상이 될 수도 있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진행상으로 해석을 하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바로 옷을 입는 행위를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속 시간이 다 돼와서 철수가 옷을 입고 있다라면 오늘 뭐 입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옷을 고르고 있고 한번 입고 대도 보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진행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완료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완료상으로 보면 바로 뭐다? 옷을 착장한 상태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입는 행위가 다 끝나고 입고 있는 상태가 이제 결과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벗고 있으면 변태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입는 행위는 이미 끝났고 지금 입은 채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볼 때는 완료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 있다 같은 경우는 문맥상으로 의미를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시제는 사실 요게 끝이에요. 정말 쉽죠? 그치? 요것만큼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옵니다. 바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혹시 포스트잇 같은 거 있습니까? 저번에 증거 남은 거 있어? 그렇죠. 자, 피동사였던 걸 표현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이게 시제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높임 표현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어간, 어근, 접사, 어미 이런 개념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바로 간과 근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간은 무슨 개념이냐? 그죠? 자,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이 활용을 한다는 것은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품사에서도 보면 용언, 동사, 형용사는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언어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할 때 뭡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낱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우리는 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를 설명하는 단원이 좀 달라요. 알겠죠? 어간을 설명할 때는 보통 품사할 때 어간 어미를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품사할 때는 뭐라고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부분 다른 비슷한 학원도 아마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품사 설명할 때 어근이 나오니까 이제 어근의 개념, 어간이 나오니까 어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먹다를 활용을 하면 먹다, 먹고, 먹지만, 먹어도, 먹을 자, 이렇게 쭉쭉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부분은 안 변한다? 먹다에서? 그치. 그러니까 먹이 어간이야. 이렇게 설명해요. 알겠죠? 그 다음 반면에 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품사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 낱말 형성법, 합성어, 파생어 할 때 근의 개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명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체가 다 근이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딱 빼고 학생들이 보통 어근의 개념에서 힘들어하는 게 동사, 형용사, 가변어거든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먹다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먹다, 먹고, 먹지만, 먹어도, 먹을 이렇게 형태가 변하더라도 먹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먹는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는 먹에 있습니까? 변하는 어미에 있습니까? 의미가 변하지 않는데? 그렇지. 의미가 변하지 않으려면 얘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될까? 그러니까 먹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는 먹을 어근이라고 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착각을 해. 아, 어근과 어간은 거의 비슷한 의미인가 보다, 같은 의미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모의고사에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자, 요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간은 바로 용언, 즉 동사, 형용사 용언에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그렇죠? 반대로 근은 그렇지? 바로 조사를 제외한 모든 낱말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잘 보입니까? 안 보이면 가운데 쪽으로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 하면은 얘는 품사가 명사잖아요. 그렇죠? 얘도 밤도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우리가 먹는 밤 실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어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합성이나 파생을 통해, 그쵸? 자, 용언을 이루는 경우, 그죠? 가는, 여기다 써야 돼. 가는, 그쵸? 바로 접사나 연결 어미를 다 포함합니다. 포함하지만, 그는, 그쵸?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 즉 실질 형태소만 부분만 해당을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요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먹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파생을 해서 먹히다가 되었다고 보도록 합시다. 그죠? 먹히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먹이라고 하는 부분에 히라고 하는 접사가 붙고, 그죠?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이렇게 붙은 형태가 돼요. 알겠지? 자, 근데 먹히다를 우리가 활용을 해봅시다. 먹히다에 고를 붙이면 어떻게 돼? 먹히다에 고를 붙이면, 그치, 먹히고 지만을 붙이면, 그치, 이거 어디까지 안 변해? 그치, 바로 이 경우에 간은 뭐다? 먹히까지가 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먹히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히는 접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따가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배울 건데, 그지? 히는 접사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는 실질적인 의미만 포함하는 조사, 어미, 접사를 다 빼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는 뭐다? 먹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다른 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돌아가다 라는 낱말이 있어요. 그쵸? 자, 이 낱말은 뭡니까? 돌다라는 말에 연결음이 아가 붙고, 그죠? 그 다음에 가다라는 말이 붙은 다음에 여기에 종결음이 다가 붙은 이런 형태잖아. 그치? 그쵸? 자, 그런데 얘를 역시 돌아가다도 활용해 봅시다. 돌아가다에 고를 붙이면, 그치? 돌아가고 지만을 붙이면, 그치? 어디까지 안 변합니까? 그치? 바로 가는 어디? 가까지가 어간에 해당해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만 가진 거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에 아가 바로 연결해주는 연결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어디다? 돌하고 가. 요 두 개가 어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간과 어근의 차이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자꾸 보면은 아까 그때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을 할 때도 보면은 주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 막 이런 개념들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제를 나타낼 때도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 미래 시제 선어만 어미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피동사동 할 때도 특히 이제 접사와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접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요거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 바로 어미와 접사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어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죠? 자, 어미는 어디에 붙느냐? 바로 용언의 뒤에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붙어가지고 바로 뭐다? 용언이 여러 다른 형태나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형태소를 우리는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어미가 붙는 위치는 어디다? 그치, 어디에 뒤? 용언의 뒤, 그치? 어간의 뒤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어간 뒤, 그것도 용언의 뒤에만 붙어요. 그럼 용언의 어간의 앞에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하는 기능은 바로 뭐다? 용언이 여러 다른 형태나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기능을 하도록 해주는 거지 얘를 아예 딴 놈으로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그렇지, 안 바꿔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얘는 바로 뭐다? 바로 용언의 기능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품사나 성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지, 이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여전히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서술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어미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어미와 우리가 진짜 구분해야 되는 게 바로 접사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접사는 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쵸? 낱말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성질을 바꾸어 주는 형태소를 우리는 접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접사가 붙는 위치는 뭐다?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어근의 앞에 붙어도 접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붙는 접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신 하면 뭡니까? 신 위에 더 씌워서 씌는 신을 덧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덧이라고 하는 말은 뭐다? 어떤 것에 더 씌운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어근의 앞에 붙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바로 뭐다? 낱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성질을 바꿔준대요. 방금 얘기했듯이 덧 같은 경우는 더 씌운다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베개는 우리가 잘 때 베고 자는 걸 베개라고 하잖아. 그렇지? 즉 서술어 베다라는 말에서, 그렇지? 베다가 명사가 돼가지고 베개가 된 거잖아. 아예 품사 자체가 변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서술어의 자릿수나, 그렇죠? 필요 성분이 변화하거나 혹은 아예 품사가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위의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서술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 한 3, 4년, 한 5년 정도 됐나 봐요. 뭐, 그 수능에 이 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신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알겠죠? 자, 그때 나온 예문이 바로 요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문을 보면, 자, 나는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자, 이런 문장이 실제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다?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쓰였죠. 그렇지? 자, 잠의 기본형이 뭐겠습니까? 그렇지, 자다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뭡니까? 자다라고 하는 동사에 미음이 붙은 형태. 그렇죠? 뒤에 있는 것도 역시 자다라고 하는 용언의 동사에 미음이 붙은 형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 둘 중에 한 개는 어미고 한 개는 접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나는 잠을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전체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나는 잠을 잤다. 그 다음에 나 잠을 잤다. 그래서 나는 피로를 풀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즉 어디를 기준으로 나눈다? 바로 여기 잠으로서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방금 얘기했듯이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잠을 잤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그럼으로써 나는 피로를 풀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이제 잠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요 첫 번째 잠은 두 개로 나눴을 때 밑에 문장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치? 얘는 지금 요렇게 했음에도 뭡니까?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나는 잠을 잤다는 이 문장은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문장은 이것처럼 두 개의 문장을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나누겠어? 나는 잤다. 그럼 안 되지. 얘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홍문장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은 바로 뭐다? 이미 명사로 쓰인 겁니다. 품사 자체가 동사에서 명사로 변화를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미음은 뭐다? 아예 동사의 성질을 바꿔줬기 때문에 접사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잠은 밑에 문장에서 뭘로 변했습니까? 잠으로서가 어떻게 변했어? 그렇지, 잤다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얘는 변화를 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동사 그대로 쓰이면서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잠은 여전히 서술성을 가진다, 안 가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미음은 바로 뭐가 된다? 어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 잠은 아예 명사가 되어버렸잖아요. 품사가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서술성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사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얘는 쪼개진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서술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전히 서술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품사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냥 쓰임에 따라서 형태만 변화를 시킨 거지 아예 성질이 변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이 경우는 어미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서술성을 기준으로 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 전 모의고사에 모의고 수능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지? 물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낱말 형성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지만 이 단어 자체가 어미 접사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미, 접사, 어근, 어간 이런 개념이 워낙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꼭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도 실제로 이런 개념들을 다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동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먼저 피동 표현을 보게 되면 자, 피동 표현은 의미가 바로 뭐다? 주체가 다른 대상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표현을 우리는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이 주체는, 문장의 주체는 뭡니까? 그치, 바로 얘는 주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당하는 표현을 우리는 피동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피동 표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피동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은 능동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능동과 피동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머니가 아버지를 뭡니까? 안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치? 안는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야? 어머니잖아, 그치? 안는 행위를 당한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를 주어로 하면 뭐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쵸? 즉 바로 뭐다? 주어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안겼다라고 하면은 안는 행위를 뭡니까? 주어가 당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린 이걸 피동이라고 하고, 반대로 아까 이제 뭡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안았다 하면은 엄마가 스스로 아버지 안는 행위를 직접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능동 표현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능동 표현은 핵심은 바로 뭐다? 주체, 즉 주어가 바로 대상에게 행위를 한 것, 요것이 능동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피동은 바로 뭐다? 주체, 즉 문장의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행위를 당하는 것, 요것이 피동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행위의 방향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이제 선생님이 항상 중요시하는 거 바로 이런 걸 만드는 법을 중요시하죠. 그죠? 실제로 현재 우리 국어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술형이 나오는 학교가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드는 방법을 알면은 실제 이게 적용된 문장소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다? 능동문의 목적어가 뭐가 된다?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문을 보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해서 원래 능동문의 목적어였던 도둑을이, 그렇지? 피동문에서는 주어인 도둑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뭐다? 바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서술어는 피동 표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치. 왜? 주어로 만든 성분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서술어는 피동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면 능동문의 주어였던 것은 바로 뭐다?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능동문은 주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서술어의 두 자리 서술어가 사용되는, 그쵸? 영어로 따지면 이형식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런 문장이지만 반면에 피동문은 뭐다? 주어 더하기 부사어 더하기 서술어의 두 자리 문장이 서술어가 사용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치, 자릿수 변화는 없으나 다만 뭐가 변했어요? 그렇지, 목적어를 쓰던 게 부사를 쓰는 형태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문장의 구성 요소, 즉 필요 성분, 그렇죠? 요소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는 단계가 바로 뭐다? 서술어를 피동사 혹은 피동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잡았다가 잡혔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봐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 단원에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사동도, 맞아. 학교에서 사동도 배웠죠? 지금 이 단원 이 부분 하고 있는 건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사동 표현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피동 표현 가르칠 때 사동 표현을 또 같이 가르칠 경향이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만드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그죠? 자,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생적 피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술어를 접사를 붙여가지고 파생시켜서 피동형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파생접사, 그 중에서도 접미사를 활용해서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파생접미사는 바로 이희리기, 이렇게 4개를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둘 게 바로 뭐냐면 접사도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옆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접사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죠? 자, 접사를 나누는 기준이 2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접사가 붙는 위치에 따라서 나누면은 첫 번째 접두사, 두자가 머리 두자야. 그러니까 어근에 어디에? 그치, 어근에 앞에 붙는 게 바로 접두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는 접두사는 바로 뭐다?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우리는 접두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머리 두자를 써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접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자는 꼬리 미자예요. 그러면 접미사는 어근의 어디에? 그쵸, 바로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근데 사실 중학교 때 배우는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고등학교 때는 기준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바로 접사의 역할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한정적 접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제한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 국어에서 제한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이꼴 수식한다랑 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서연이한테 서연아 정원에 있는 꽃을 봐 하면 뭐야? 서연이는 정원에 있는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분홍 꽃, 흰 꽃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꾸며주는 말을 집어넣어. 서연아 정원에 있는 빨간 꽃을 봐. 이러면 서연이는 뭡니까? 오직 빨간 꽃만 봐야 되고 파란 꽃, 하얀 꽃, 노란 꽃, 분홍 꽃 이런 거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연이가 볼 수 있는 꽃의 범위가 오히려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줄어들었지. 바로 제한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한정적 접사는 바로 뭐다? 바로 어근의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혹은 수식하는 접사를 우리는 한정적 접사라고 해요.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알려주면은 접두사는 99.9% 한정적 접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지배적 접사라는 게 있어요. 지배적 접사. 얘는 아예 어근을 지배하는 애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어근의 성질, 품사 등을 변화시키는 접사를 우리는 지배적 접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생적 피동에서 사용되는 접사는 이희리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자, 밑에 예문을 보면 묵다는 피동형이 되면 묵이다가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어근이 어디입니까? 묵. 그 다음에 접사는 이가 되죠. 그렇죠? 어근의 앞에 붙었어요? 뒤에 붙었어요? 그렇죠? 그럼 접두사야, 접미사야? 그렇지, 접미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묵다가 묵기다가 됐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니까 문장 구조가 능동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형태를 취하는데 피동구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의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문장의 필요 성분이 어떻게 돼버렸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정적 접사일까? 지배적 접사일까? 성질을 바꿔줬잖아. 품사를 바꿔줬잖아. 필요한 성분을. 그렇지, 얘는 지배적 접사입니다. 그래서 파생전미사의 이 이희리기는 바로 뭐다? 전미사이자 지배적 접사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그 서술어의 성질을 변화시켜버려가지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변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성질을 변화시켰다라고 해서 지배적 접사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묵다는 묵기다, 먹다는 먹히다, 물다는 물리다, 앉다는 안기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활용이 난다. 이제 접사가 붙어서 이제 파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줘야 될 게 바로 자, 피동형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통사라고 하는 건 일종의 문장의 구조를 이제 통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문장의 구조를 좀 바꿔줘요. 어떻게? 바로 동사를 아예 합성 동사로 바꿔주든가 합성어로 이루어진 동사로 바꿔주든가 혹은 보조 용언을 활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다 요거는 뭡니까? 합성 용언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띄어쓰지 않았잖아. 다음에. 그치? 그런데 반면에 뭐뭐게 되다 요렇게 사용하면은 바로 앞에 서술어를 뭐뭐게로 연결해주고 뒤에 되다가 보조용어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조 용언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사적 피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술어의 이제 그 형태를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피동을 만드는 걸 통사적 피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니 넘어가지 말고 옆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말에 있는 모든 서술어가 피동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댔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목적어가 없는 서술어는 필요로 하지 않는 서술어는 피동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동사가 될 수 없는 거는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자동사, 즉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는 피동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의미 자체가 이미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도 역시 피동형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이미 피동형의 의미를 가지니까 굳이 피동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표적으로 보면 맞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 맞았다. 철수가 민수에게 맞았다 이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주어는 누굽니까? 철수잖아. 그렇죠? 철수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때린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그러면 바로 뭡니까? 맞았다라는 말은 이미 의미 자체에 뭡니까? 주어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대상이 와서 그 행위를 했다, 때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았다는 이미 의미 자체가 피동이기 때문에 굳이 피동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거는 바로 뭐냐? 자, 바로 조금 위로 봅시다. 바로 잘못된 피동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피동 표현이라고 다 옳은 피동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드디어 산이 내게 보여졌다. 보여지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그치? 그렇죠?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보여졌다를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은 기본형이 보다. 이게 그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라고 하는 피동 접사가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지다라는 피동형의 지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어라고 하는 연결어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이어가 줄여서 보여가 된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지다라고 하는 통사적 피동 형태의 합성 동사가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뭡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엇. 그 다음에 여기에 종결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다. 요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하나에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지, 그치? 근데 요거 하나에 피동의 의미를 가진 게 몇 개 있어요? 그치? 피동 접사인 이도 사용됐는데 거기에 통사적 피동인 지다까지 사용됐잖아. 그치? 그럼 피동이 몇 번 쓰였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런 표현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중 피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피동이 두 번 쓰이는 거. 알겠습니까? 자, 나는 360도 변했어 하면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제자리로잖아. 그치? 피동도 역시 피동에 피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치? 제자리에 오는 겁니다. 알겠죠? 의미가 없는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동을 두 번 사용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 강조의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중피동을 자주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 라는 거 꼭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사동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동 표현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됐습니까? 자, 지금 피동에서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했기 때문에 사동은 이제 금방 끝납니다. 알겠죠?
자, 사동은 말 그대로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거, 하고 만드는 표현을 우리는 사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체는 바로 뭡니까? 딴 놈 보고 해라고 한 거지 자기는 행위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사동의 반대는 우리가 주동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동은 주체가 다른 애한테 하라고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럼 주동은 뭐겠어? 자기가. 그치? 주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좀 전에 능동 표현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능동과 주동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문장 하나 떨어주고 얘가 능동이냐 주동이냐 구분하라는 문제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얘네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반대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구분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피동사동을 할 때는 항상 문장이 2개 이상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봅시다. 이거는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치? 자, 봅시다. 자, 민수가 밥을 먹는다. 요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알겠죠? 요 문장만 보면 이게 능동인지 주동인지 구분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어요. 그렇죠? 민수가 밥을 먹은 게 능동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피동을 위해서 한 건지 모른다는 거. 그렇지? 그런데 함께 제시되는 문장이 만약에 밥이 민수에게 먹힌다.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피동입니까? 사동입니까? 그렇지. 밥이 먹는 행위를 당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피동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민수가 밥을 먹는다는 무슨 표현이 된다? 그렇지. 피동의 반대인 능동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민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민수에게 밥을 먹인다. 이런 문장과 함께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민수는 자기 힘으로 먹는 겁니까? 엄마가 먹으라 해서 먹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는 바로 사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과 함께 제시되면 이 문장은 뭐가 된다? 그렇지. 똑같은 문장이지만 주동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 피동과 함께 쓰이면은 능동이 되는 거고 사동과 함께 쓰이면 주동이 되는 거지 문장 요거 하나만으로 능동이냐 주동이냐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주동문의 주어에게 행위를 시킬 수 있는 임의의 주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주동문에는 이 주어에게 행동을 시키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시킬 수 있는 인물로서 일종의 임의의 주어를 만들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하나가 늘었어, 줄었어? 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동문이 되면은 서술어의 자릿수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두 자리 서술어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고 이런 형태가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능동문의 주어는 뭐가 된다?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문을 보면 학생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주동문을 그치 사동으로 만들면은 학생한테 책을 읽게 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임의의 주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어였던 학생이가 뭐가 된다? 학생에게라고 부사어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능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서술어를 이제 사동사나 혹은 사동형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읽는다가 읽힌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뭐 신나는 이제 주체 높임에 선어만 어미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서술어를 사동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서술어를 사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이것도 역시 피동과 똑같게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파생적 사동은 역시 마찬가지 파생 접사를 활용해서 사동형으로 만드는 거고 이때 사용하는 파생 접사는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7가지입니다.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아까 보면 이희리기 있었잖아, 피동형에. 그래서 이희리기를 사용하면 피동형과 사동형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희리기는 피동형에도 쓰이고 사동형에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문맥을 통해서 얘가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얘가 쓰임으로써 아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낱말의 성질을 바꿔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 전미사이고 지배적 접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먹다는 먹이다. 사동이 되면 읽다는 읽히다. 울다는 울리다. 웃다는 웃기다. 서다는 세우다. 달다는 이거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약간 뜨겁게 만드는 거죠. 달다는 달구다. 낮다는 낮추다. 특히 이 경우는 뭡니까? 형용사는 사동형이 되면 동사가 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품사도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은 또 주의할 게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파생적 사동은 중의적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중의적 표현이냐? 얘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모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직접 사동은 뭐냐면 주어가 대상한테 그 행동을 직접 해줘가지고 대상이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직접 사동이에요. 알겠죠? 엄마가 애기한테 밥 먹일 때 어때? 그치? 후후 불어가지고 입 벌려봐 해서 요거 한 숟갈만 먹자 해서 직접 먹여주잖아. 그치? 옷을 입혀줄 때도 역시 어떻게? 오른쪽 다리 넣고 왼쪽 다리 넣고 직접 막 입혀주잖아. 그치? 이런 게 바로 직접 사동이에요. 주어가 그 행동을 직접 해줌으로써 대상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반면에 간접 사동은 밥 먹어. 말만 해놓고 이제 상대방이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 그쵸? 옷 입어. 이렇게 해서 옷을 입도록 하는 거. 이런 건 간접 사동이에요. 그래서 파생적 사동을 쓰면은 직접 사동의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간접 사동의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에게 책을 읽히신다.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 문장은 엄마가 직접 옛날에 토끼가 살았다고 직접 읽어줘가지고 읽게 만드는, 그치? 그런 것도 직접 사동의 의미로도 있지만 너 빨리 시험 기간이니까 빨리 책 좀 읽어 이렇게 해서 책을 읽게 만드는 경우 간접 사동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통사적 사동은 역시 마찬가지 피동과 마찬가지로 합성 동사나 보조 용언을 활용해서 사동사로 만들게 되거든요. 알겠죠? 이때는 뭐뭐게 하다 혹은 더해서 여기다가 뭐뭐게 시키다 혹은 뭐뭐 시키다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뭐뭐 시키다 같은 경우는 주로 체험 뒤에 붙습니다. 공부시키다, 청소시키다, 그렇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동 표현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통사적 사동은 오직 간접 사동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먹게 하셨다 이러면 뭐야? 밥 차려고 얘 빨리 밥 차려서 너는 빨리 밥 먹어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하도록 했다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능한 거예요. 얘는 직접 사동의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사동에서 이제 조심할 게 딱 하나가 더 있는데, 그렇죠? 자, 그건 바로 이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은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동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사동을 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바로 자동차 끼어들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저 바로 뭡니까? 끼다에 이 그렇죠? 사동형 접사, 사동형 파생 접사 이, 그렇지? 이게 사동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다에 기라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서연이도 아버지가 운전하는 거 봤을 거야, 그렇지? 아버지가 운전할 때 옆차로로 이제 옮길 때 차들과 차와 차 사이에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끼어들 틈이 보이네 하고 싹 끼어들잖아, 그렇지? 그때 아버지가 끼어들 때, 아니 여보, 운전 똑바로 안 해, 빨리 저기 안 끼어들어 해서 아빠가 뭡니까? 엄마에 의해서 끼어들게 된 거야, 아니면 아빠가 판단해가지고 여기로 끼어들어야지 하고 끼어든 거야? 그치? 운전자가 직접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서 끼어들어야겠다고 하는 행동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동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치? 그러면 얘는 이를 지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바꿔줘야 된다? 끼어들기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왜? 일상에서 너무 많이 실수하니까. 알겠죠? 내가 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게. 자, 여기서 친구를 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직접 행위를 하는데 소개시키다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그쵸? 내가 직접 행동하니까 여기서는 소개시켜가 아니라 소개해 줄게라고 표현을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을 하면은 피동사동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음 남은 게 부정하고 그 인용 표현만 간단히 남는데 얘는 진짜 간단해. 한 20분도 안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문제 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15분 정도 쉬도록 합시다.